제목 없음 TV. 예. 자, 오늘의 선생님은 곽재식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곽재식입니다. 곽재식 선생님 같은 경우는 카이스트 출신입니다, 여러분들. 카이스트 출신이나 괴물 작가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괴물 전문 작가. 예, 괴물 전문 작가라고 굳이 이제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이 국내에 그다지 많지 않은데. 저도 한 분밖에 못 본 것 같은데. 네. 카이스트 무슨 과였죠? 원자력 공학과. 원자력.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예. 또 연세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아하. 박사를 또 했어요. 박사는 또 뭘로? 박사는 이제 환경 약간 이런 쪽으로. 환경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숭실 사이버 대학교라는 학교에서 네. 교수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아시잖아요. 일 없을 때도 이렇게 먹고 살 방편이 필요해요. 우리 정영돈 선생님 제가 어디서 제일 처음 뵀었지? 옥탑방에 문제 옥탑방에서 먼저 봤구나. 그게 먼저였나? 아마 그때가 진짜 아무 딴 일 없이 맞아요. 작가로만 활동하는 그 시절이었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숭실 사이버. 지금 숭실 사이버 대학교에서 안정적인. 안정적인. 전공을 이제 제대로 살린 거죠. 거기. 근데 오늘 뭐 그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괴물 얘기만 할 괴물 거라. 얘기. 그걸로 이제 제가 네. 그 직장이 없던 시절에 몇 년 또 제 이 살림살이를 갖춰준 분야이기 때문에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얘들아, 그렇게까지 공부 잘할 필요 없다. 죽어라 살어, 뭐 미친 듯이 공부해서 카이스트 가서 뭐 연세대 뭐하니 지금? 괴물 전문 작가 하고 있어. 저도 사실 솔직히 가끔 가다가 요즘은 괜찮아. 한 이제 재작년 막 이럴 때 예. 한참 정동 선생님 만나 뵙고 막 그랬을 때 그땐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공부 뭐 그렇게 열심히 뭐하러 해서 원자력까지 그렇게 했나? 뭐하러 그렇게 날 밤새면서 진짜 그렇게 열심히 했어. 내가 오펜하이머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왜 했나? 그렇게까지 그런 생각 진짜 저도 많이 했어요. 저도. 인생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네. 아니 그 괴물 전문 작가라는 타이틀 참 근데 잘 만드셨어요. 이거 딱 붙어요. 제가 지어낸 거예요. 네. 원래 그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는 이거 정말 잘 써야 되는데 정인호 선생님 처음에 데뷔하시고 초창기에 어떤 걸로 많이 소개하셨습니까? 저는 갤러리즘으로 갤러리죠. 카이스트 원자력 나왔으니까 한번 그냥 툭 던져보겠습니다. 던져주시죠. 이독실 씨 알죠? 같은 동문. 저보다 한 해 후배인가 막 그럴 겁니다. 그 친구가 저희 이 코너에 나와서 과학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독실 씨에게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네네네네. 같은 카이스트 동문으로서 네네. 그리고 원자력과니까. 원자력. 네. 자, 그때 제가 질문 던졌던 게 우리나라 핵 있나요? 였거든요. 핵무기. 없죠. 없죠. 없지. 당연히 네네. 공식적으로는 없는데. 공식적으로는 없는데. 만약에 네네. 니네 핵 만들어 핵 만들어.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핵무기를 만들려면 제일 돌파하기 어려운 난관이자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뭐냐면 핵무기의 제일 핵심 재료가 되는 핵물질을 구하는 겁니다. 우라늄, 플루토늄? 우라늄을 정제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플루토늄을 구하는 게 좀 더 쉬워요. 플루토늄을 어떻게 구하느냐? 사용 후 핵 연료라고 하죠. 핵 폐기물을 정제를 하면 거기 안에 플루토늄이 박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원자력 발전한 쓰레기가 많이 있어야 돼요. 일단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70년대 말부터 원자력 발전소 건설해가지고 부산 50년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거 다 어디 있대? 그거 어디 있어? 이건 모르시는 분 많은데 맨날 그거를 어디에 묻을 때 쓰레기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심심하면 한 번씩 나오는데 다 막 주민 반대하고 하죠. 당연하지. 동네 핵폐기물 처리가 생긴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데가 지금 시간이 50년이 지났는데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없어요. 그게. 그래서 그러면 그 쓰레기는 다 어디로 갔느냐? 파는 거야? 국제적으로 그런 짓을 못하게 돼 있어요. IAEA. 뭐 그런 데서 해가지고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발전소 옆에다 그냥 대충 쌓아놨어요. 이게 의외로 좀 알려지지 않은 좀 어두운 사실 같은 건데 그냥 원자로 발전소 옆에 있다고? 그럼 몇백만 톤인데? 100만까지는 안 됐는데 진짜 다 모아보면 산더미 같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핵폭탄을 만들자라고 하면 그걸 가져와. 그걸 이제 까가지고 거기서 이제 플루토늄 걸러내는 걸 할 텐데 방사능이 강한 그 사용 후 핵연료나 그런 원자력 물질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 시설을 뜨거운 방이라고 해가지고 핫셀이라고 합니다. 뜨거운 감옥 약간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에 의외로 핫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핵무기 만들려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 그 핫셀 거기서 그 일하시는 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연히 뭐 딴 촬영하다가 본 적이 있었는데 자기가 연구하는 그 핫셀 실험실에는 카메라가 다 설치돼 있대요. 누가 보고 있겠어요? IAEA에서 다 녹화하고 감시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핫셀도 보유하고 있고 그런 핵물질을 다뤄본 경험도 있어요. 있고. 재료는 엄청 많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작심하고 달려들어서 플루토늄을 구하려고 한다? 핵폭탄 하나 만드는 거 목표로 한다면 저는 한 달 봅니다. 한 달. 플루토늄 구하는 것까지 한 달 보고 네, 그다음에 거기 추가로 한 어느 정도 시간 무기로 하는데 생각해보면 진짜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잘 풀린다? 그러면 뭐 한 2달
2달. 만약에 잘 안 풀린다? 그럼 한 반년. 이독실 씨는 한 6개월 봤는데 그러니까 뭐 비슷하게 맞네요. 조금 더 우리는 자극적으로 해야 되니까 한 달에서 2달 내지면 핵무장이 가능하다. 2달. 이렇게 썸네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곽재식 왈 대한민국 한두 달 내에 핵무장 가능! 아닌데. 오늘 저희가 그 곽재식 선생님을 모시고 네. 설화나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아실 텐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기도 하더라고요. 아, 뭐죠? 우리나라 도깨비. 도깨비. 원래는 뿔이 없잖아요. 그게 또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도깨비 방망이도 없고. 그게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 도깨비는 사실은 외국인을 보고 불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 뭐 하여튼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게 이거 위험한데 건드리셨는데 이거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그 일본에서 건넜다 어쩌고 그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퍼진 이야기고 네. 사실 맞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은 뿔이 없다. 뿔 그거는 좀 딴 문제인데 네. 우리가 제일 흔히 떠올리는 그 전형적인 도깨비 모습 있잖아요. 그렇죠. 이빨 있고. 보통 이렇게 의상을 좀 안 입고 계셔. 삐죽삐죽한 이상한 그런 기분 좀 변태스럽게 보이는 이게 그런 방망이 들고. 방망인데 이상 돌기가 많이 달려 돼 있는 있고. 그런 걸 들고 네. 그 모습을 우리가 제일 전형적으로 떠올리잖아요. 네. 근데 그 모습은 사실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도깨비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 아니래. 그 모습은 거의 뭐 명백하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귀신을 한자로 쓰면 귀라는 한문으로 귀신을 표현하잖아요. 네. 일본에서는 그거를 그 귀라는 한자를 쓰고 그걸 오니라고 읽거든요. 오니. 일본의 오니 모습이 그 우리가 생각하는 제일 흔한 그 도깨비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나라로 건너와가지고 도깨비로 번역된 것뿐이에요. 오니기리 좋아하세요? 오니기리. 오니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확실하게 카타 하시네요. 그 오니기리하고 상관없어. 아니야, 그거 오니기리는 아니야. 지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옛날에 어릴 때 술래잡기나 뭐 이런 네. 놀이 같은 거 할 때 보면 술래를 오니라고 하는 데들이 있었어요. 그런 동네 안 살아보셨어요? 나는 우린 술래인데. 다 뭐 술래라고 대부분 해요. 네. 근데 어떤 동네에서는 그걸 오니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어요. 어디 어느 동네? 제가 경상남도 김해에서 잠깐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 동네에서 술래를 오니라고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잡으러 오는 쪽을 술래라고 합니다. 술래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궁금하다 술래. 술래가 뭐야? 뭔지 술 사달라 이 뜻이야. 야, 술 네가 내. 술래. 강강 술래. 그거하고 달라요. 술래구나. 술래가 뭐냐? 그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제일 많이 퍼져 있는 학설이 뭐냐면 재밌다. 경찰로 일하는 사람들 중에 네. 조선시대에 약간 순찰하는 사람들 있죠. 네. 그 사람들을 순찰하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술라꾼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그 이제 꾼 빼고 술라 이렇게 많이 불렀던 거예요. 술라라는 말이 변해가지고 술래가 됐다. 근데 그 비슷한 거가 일본에서는 오니가 잡으러 오고 귀신, 괴물 같은 그런 요괴가 잡으러 오고 사람들이 도망간다라는 게 그게 일본 전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애들은 우리가 옛날에 술래라고 부르는 걸 오니라고 부르는 거 오니라고. 나 지금 나 왜 자꾸 이게 오니? 뭐죠? 아니 우리 때 썼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말 썼다니까 옛날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야 네가 온니야? 온니? 온니라고 썼던 것 같아. 뭐 약간 발음 변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말이 우리나라에 이미 일제강점기에 많이 파고들었어요. 반정환 선생님께서 쓰신 글에서 그 읽은 기억이 나는데 네. 그 일본에서 하는 재밌는 놀이를 한국에도 좀 애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놀이를 하는지 글을 이렇게 쭉 쓰신 걸 그거를 네. 제가 읽은 기억이 있는데 한 명을 오니로 정합니다. 네. 이렇게 써놓으면 한국 애들이 보고 오니가 뭐야 하면서 모를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애들이.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 그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술래? 도깨비로 번역했어. 도깨비. 오니라는 그 어감을 살리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오니란 말을 도깨비로 많이 번역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비슷하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거야. 그런 상황에서 도깨비에 대한 무슨 동화나 이야기나 전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만화를 그린다, 동화책을 만들면서 사파를 그린다 이런 걸 하게 되니까 그림을 뭘 그려야 되는데 그림을 참고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 오니하고 도깨비하고 비슷한 게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의 만화나 그림 이런 거 일본이 많이 발달해 있으니까 그거를 가져와서 이렇게 차용을 하다 보니까 차용해가지고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본의 오니 모습이 우리나라에서 도깨비의 제일 전통적인 모습으로 20세기 이후에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은 일본에서 건너온 게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럼 우리나라 도깨비는 어떤 모양이에요 원래?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이제 복잡해지는데 아니 내가 이거 어디서 좀 읽었다니까요. 도깨비를 도가 무슨 뭐 외국에서 너무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학설이 있으면 어떤 학설도 있냐면 심지어 도깨비라는 말이 이상하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외국인들이 처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왔을 때 불을 잘 다루는 모습을 보고 여기까지밖에 기억이 안 나요. 사실 이제 일본에도 사실 그런 설이 있어요. 일본에는 원래 호랑이가 없는 거 아시죠? 그거 모르세요?
옛날부터 일본에는 호랑이가 안 살아요. 근데 이 귀신, 오니, 일본에서 표현할 때 피무늬 옷을 이걸 많이 입고 있거든. 이상하다. 네, 그래서 이 한국 사람이 일본에 옛날에 아무래도 한국이 좀 기술이 더 발전됐던 시대가 그러니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일본 사람들 막 돌도끼 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 막 칼 꺼내가지고 청동검 막 이런 거 막 보여주고 하니까 와 진짜 신기하다. 저건 뭐 요괴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오니 막 이렇게 했던 게 그런 전설로 변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썰도 좋다 있는데. 좋다. 이런 거 국뽕으로 이거 썰이에요 썰.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이거. 뒤에 거 썰이고요. 빼고 정설로 내보내. 이게 애매하고 골치 아픈 부분은 뭐냐면 실제로 19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의 민속 전설 연구하시는 분들이 진짜 고민 많이 했던 문제가 뭐였냐면 지금 우리에게 제일 친숙한 도깨비 모습이 일본에 오니가 건너온 거라는 건 알겠다. 그건 명확하다. 그럼 우리 고유의 도깨비 모습은 도대체 뭐냐? 그렇지. 정말 연구하신 분들 많았거든요. 네. 없어. 문헌에 제가 없어. 지금 이제 그로부터 시대가 한참 지났잖아요. 네. 지금 와가지고 한 발 떨어져서 그때 쭉 많이 나왔던 연구를 쭉 돌아보면 답이 없어요. 문헌에 같으나 뭐 그러니까 뭐 야사 같은 거 잡다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요게 표준 한국 도깨비라고 찍을 만한 그런 게 잘 없어요. 제가 보기에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도깨비란 말이 이게 순 우리말이잖아요. 한문이 아니잖아요. 한자어가 아니잖아요. 무슨 뜻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뜻도 그래서 잘 몰라. 어떤 설을 주장하시는 분도 있냐면 윷놀이 할 때 그 5개 뭐죠? 한 글자씩으로 독에 걸린 뭐. 도가 뭐예요, 도? 돼지? 돼지. 도가 돼지를 뜻하는 옛날 말이라고 사람들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깨비가 뭔가 돼지하고 관련이 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있고. 돼지 괴물이라고 해서 도깨비라고 한 건 아닐까? 뭐 이런 설도 있었고요. 저는 어떤 설도 들어봤냐면 우리나라 도깨비 전설 중에 보면 어떤 게 꽤 많이 있냐면 뭐 이상한 게 나타나가지고 막 싸우고 뭐 내기를 하고 뭐 씨름을 하고 했는데 맞아. 나중에 낮이 돼가지고 정신 차려 보니까 그게 사람이 아니고 무지깽이였더라. 맞아. 뭐 빗자루였더라. 뭐 이렇게 끝난 이야기가 많거든요. 보통 나무가 도깨비로 변신하는 이야기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나무하고 관련이 있는 뜻이 도깨비하고 상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이게 도끼 앱이라는 뜻 아니냐. 나는 좀 그런 설도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있는 우리의 전통 도깨비의 모습은 없는 거네.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딱 이걸로 정립이 돼가지고 이게 원톱 정설이다 라는 걸 결론을 못 낸 것 같아요. 하나 말씀드리면 그래서 뭐 추측은 합니다. 절에 남아있는 어떤 그림 같은 거 보면 이거 약간 도깨비처럼 생겼는데 도깨비라고 생각하고 그린 거 아닐까? 추정하는 게 몇 개 자료가 있긴 해요. 야차라고 해가지고 야차 영화까지 나왔죠. 영화도 나왔죠. 야차 그림 같은 게 절 같은 데 보면 그려져 있는 게 있는데 네. 저거를 조선시대 사람들은 도깨비의 형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렸을 것이다. 조금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옛날에 뭐 무덤가 같은 데 이런 데 지나가면 이상한 뭐 불 같은 게 이렇게 막 날아다니면서 도깨비불. 그 도깨비불이라고 하잖아요. 네. 도깨비불. 그거를 조선시대에도 사람들이 도깨비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도 쉽게 알아낸 게 아닌 게 도깨비불을 한자로 쓰면 인이라는 한자로 씁니다. 인이라는 한자로 쓰는데 조선시대에 나온 네. 한자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면 네. 한자가 적혀 있고 옆에 해설이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조선시대 사람이 한글로 옆에 해설을 써놓은 거예요. 도깨비불 인자라고 이렇게 한자를 설명을 써준 거예요. 와. 그래서 그거 하나를 보고 이제 알아낸 거예요. 아, 조선시대에도 도깨비불은 그냥 도깨비불이라고 했구나. 그런데 조선시대에 나온 여러 가지 그림 중에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해 조선시대 도깨비불 그림이라고 하면 나오는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 그린 그림이냐면 조선시대 사람이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어떤 걸 많이 그렸겠어요. 우리 조상 중에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거 그림으로 많이 그렸거든요. 벼슬 높이 올라간 사람 아니면 효자였던 사람, 이런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조상 중에 기념할 만한 효자의 그림을 그려놓은 그림이 있어요. 이 사람이 너무 효자라 가지고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올 때 집에 들어올 수 있는 다이렉트 지름길이 있어도 거기로 안 오고 항상 산길로 돌아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아버님. 왜냐면 거기 묘들이 있으니까 거기 인사 한번 하고 가려고. 그런데 이 사람이 밤이 늦어서도 그거를 빠뜨리지 않아가지고 밤에도 그 길로 계속 온 거야. 근데 밤에 산길을 그렇게 올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도깨비불도 감동을 해가지고 그 앞에서 도깨비불로 갈 수 있는 길을 비춰줬다. 이런 전설을 남긴 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놨어. 근데 그 도깨비불 그림에 보면 도깨비불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그림 형체만 있는 게 아니라 도깨비불을 들고 가고 있는 뭐 이상한 희뿌연한 귀신 같은 형체를 밑에다 그려놨어. 그 도깨비불을 들고 가는 거라면 아무래도 그거를 도깨비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그림에 나오는 그 이상한 희뿌연한 형체를 도깨비의 몇 안 되는 조선시대에 명확하게 남아있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영화 물개 있잖아. 물개. 기록에도 있다면서. 물개 조선왕조 실록에 나온 이야기죠. 예. 물개의 각본을 쓴 작가님이 예. 저한테 연락을 해오셔가지고
제가 이 물괴의 각본을 만드는데 박재희 작가님이 이 괴물 자료와 괴물 책을 보고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저에게 또 그렇게 또 친히 또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개와 같은 영화 시나리오를 만드시고 싶다면 뭘 사보셔야 되겠습니까? 박재식의 책이죠. 오랜만에 좀 창피한 선생님 나오셨네요. 예. 물개입니까? 괴물입니까? 아니면 조선시대는 물개라고 불렀나? 아 그건 아닙니다. 조선시대에도 괴물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괴물, 네네. 귀신, 네. 요괴 네. 이런 거 좀 용어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귀신은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 귀신 생각하면 될 거고요. 저승에서 돌아온 괴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괴물 생각하면 됩니다. 말 그대로 괴상한 물체라는 뜻입니다. 네. 동물 모양일 수도 있고 식물 모양일 수도 있고 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것일 수도 있고 그럼 구미호는 괴물이야, 요괴? 괴물이라고 일단 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요괴에도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요괴가 이제 약간 조금 이제 거시기한 그런 건데 요상스러운 괴물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일본에서는 요괴란 말을 18세기, 19세기 정도부터 되면 정말 많이 쓰기 시작해가지고 일본에서 요카이라고 합니다. 요카이. 흔히 생각하는 막 그런 요괴하면 딱 떠오르는 약간 뭔가 포켓몬스터 같은 그런 느낌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에는 요괴라는 말의 뜻이 그거하고는 조금 또 다릅니다. 그보다 좀 더 폭이 넓어요. 어떤 의미로? 기본적으로 요괴가 줄임말이에요. 요즘 줄임말 많이 쓰잖아요. 버카충 무슨 뜻이죠? 언제적 복합 아, 왜? 난 그게 최신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버스카드 충전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셨나요? 요괴가 줄임말이에요. 풀로 다 쓰면 뭐냐? 인요물괴를 줄여서 요괴라고 많이 합니다. 인요물괴. 인요물괴. 사람에게서 요사스러운 것이 나타나고 물체에서 괴상한 것이 나타난다. 조선시대에 요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요괴도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괴라고 안 부를 것 같은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겨울철인데 날씨가 왜 이렇게 따뜻해? 왜 이렇게 이상해? 야 진짜 알 수 없다. 너무 이상하다. 이런 것도 이거는 어떤 물체가 괴상한 거다라고 해서 인요물괴의 범위에 포함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선시대는 요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저는 요괴라는 말보다 괴물이라는 말을 좀 더 저는 좀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전에는 요괴라는 말을 좀 더 넓은 뜻으로 썼기 때문에 썼고. 약간 헷갈릴 수 있다라고 제 스스로 생각해서 그럼 우리나라 대표 괴물하면 누구 떠오릅니까? 아까 말씀하신 도깨비 뭐 당연히 대표적이고요. 물개. 물개는 사실은 중종 시대에 한번 이렇게 유행했던 거. 그리고 쓱 지나간 거. 그것도 사실은 그것도 작은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막 그렇게 막 뭐 건물이 막 박살나고 이런 사건은 하나도 안 일어났는데 조선왕조 실록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개하고도 비슷하고 개하고 말하고도 비슷한 괴물인데 냄새를 강하게 풍기는 그런 게 밤에 갑자기 궁궐에서 우다다다다 뛰어다녔다. 근데 사람도 물고 그러나? 그런 이야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사람 물었다는 이야기는 안 나와 있는데 근데 이거 이야기를 잘 이끌어 내시는데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됐냐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궁녀가 뭐 물길이로 갔다가 이상한 거 봤어 이렇게 하면 너 헛것 본 거야. 뭐 그냥 그러고 말았겠죠. 그렇지. 이거를 누가 발견했냐면 군인들이 발견한 거예요. 군인들이 궁궐에 있는 군인들이 임금님을 지키는 수비하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한 부대 2개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막 도망가고 막 괴물이 아니라 무슨 대포를 끌고 적군이 쳐들어와도 목숨 걸고 지금 군인들이 막아야 될 판인데 뭐 이상한 말같이 생긴 개같이 생긴 거 뭐 하나 나타났다고 막 무서워서 도망가고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문제가 커진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근데 뭐 인명 피해나 물개로 인해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이게 뭐 이 정도면 큰 사건이죠. 그러니까 실록에 실릴 정도면. 근데 왜 물개가 뭐예요? 물개가 무슨 뜻이에요? 물체가 괴상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뭐 이런 거. 괴물은 괴상스러운 물체다 이런 뜻이죠. 그냥 비슷한 뜻입니다. 사실은 그거를 굳이 물괴라고 부를 필요까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괴물이라고 하면 약간 봉준호 감독님 영화 뺏기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물괴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 야차가 뭐죠? 야차는 이제 불교에 나오는 건데요. 네. 야차는 불교 문헌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는 수호신 같이 그렇게 멋있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약간 괴물, 뭐 귀신, 뭐 잔인한 종족 이런 걸로 야차가 묘사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야차에 관한 불교에 관한 이야기들이 우리나라에 넘어오면서 옛날에 뭐 삼국시대, 뭐 고려시대 이럴 때 불교 처음 접한 한국 사람들한테 우리 불교에서는 야차라는 게 있는데요라고 하면 야차 뭐야, 뭐 야채야, 뭐 채소야, 막 사람들이 잘 모를 거 아니야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야차라는 게 있는데 그게 도깨비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아까 이게 왜 이렇게 좋은 질문 많이 하시죠? 나 뭐 아무 말도 안 했어.
아까 잠깐 타고 넘어가는 중간 이야기 중에 네. 그거 있었잖아요. 도깨비는 이게 한자로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네. 한글로 써야지 기록이 남는다. 네. 그러면 도깨비라는 말이 언제부터 기록이 되었겠느냐? 그거 궁금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한글 나온 다음부터겠죠, 그죠? 세종대왕이 한글 만든 다음에야 기록이 나올 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래서 도깨비가 한국의 대표 괴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건데 세종대왕이 한글 거의 만들자마자 도깨비란 말을 써요. 세종대왕이 한글 딱 만든 다음에 최초로 한글을 만들기 위해서 실험한 프로젝트가 몇 개가 있습니다. 뭐 용비어천가 이런 거. 네. 그런 프로젝트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3대 프로젝트 꼽으면 들어가는 게 석보상절 이런 게 있습니다. 석보상절 들어봤는데. 네, 그 석보상절 내용이 뭐냐? 불교의 에센스, 불교의 핵심 요약 버전을 쭉 책으로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일반인들한테 널리 배포를 해야 되니까 불교는 다 한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퍼진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한글로 다 불교의 핵심을 요약한 거를 쓴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야차에 관한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야차는 불교에서 불법을 쏘신 역할을 하고 불교 관련 인도 전설에는 많이 등장하는 거니까 야차는 그렇게 불교에 등장하는 말인데 이 세종대왕이 정확하게 말하면 수양대군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이걸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세종대왕이 내가 야 한글이라는 걸 개발해가지고 지금 널리 좀 퍼뜨리려고 하는데 니도 나를 좀 도와라. 니는 뭔가 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종교적으로 많이 퍼뜨릴 수 있는 이런 거 해보면 어때? 라고 하니까 세조가 자기 어머니가 그때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명복을 비는 겸 저는 불교에 대한 책을 편찬하는 임무를 맡겠습니다. 근데 불교는 그때는 억불 유상이었잖아요. 세조가 불교를 좀 좋아했어. 그래서 석보상절이라고 하는 불교에 관한 지식을 전해주는 거를 한글로 풀이한 책을 한글이 거의 개발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만들어냈는데 야차라는 말을 한글로 번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뭐라고 번역했겠어요? 도깨비? 돛가비라고 번역해요. 그래, 이거 들었어. 네. 그래서 도깨비라는 말은 거의 한글이 제작되자마자 쓰였던 그런 말이라 가지고 정말 도깨비라는 괴물이 얼마나 우리에게 깊숙하게 파고들었냐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옛날 사람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람들은 불교에 나오는 야차하고 도깨비하고 뭔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통으로 아우르는 말일 수도 있었겠다. 그런 학설 왜 이렇게 감 좋으시죠? 그 학설도 요즘에 진짜 설득력 있는 학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각종 괴물들 이상한 것들을 다 그냥 총체적으로 도깨비라고 부르는 문화가 있었다. 그것도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많이 퍼져 있는 학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괴물이라고 이렇게 통치듯이. 맞습니다. 예. 이렇게 왜 감 좋으시지? 근데 야차는 어떻게 생겼어요? 그래서 야차는 뭐 묘사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좀 메인 묘사로 나오는 거는 특히 신라 시대나 고려 시대 이럴 때는 불교와 관련된 조각이나 그림 같은 거를 많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데 야차는 어떤 소독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그게 야차의 약간 뭐 시그니처 포즈예요. 그걸 하고 있으면 야차야. 예를 들면 뭐 무한도전 뭐 이런 그런 것처럼 뭐 이렇게 꽃감 같은 거 먹나? 왜 이렇게 감 좋으시지? 많이 갔어. 그런 분위기예요. 야차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불교에서 스님들 보면 약간 목걸이 비슷한데 이렇게 염주처럼 돼 있는 거 이렇게 길게 이거 있죠. 그거를 목에 걸고 있는 게 아니라 입에 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불상이나 조각상 같은 거 이렇게 보는데 염주 같은 걸 누가 입에 물고 있다? 야차를 표현하면. 나 갑자기 또 그 생각나네. 장산범. 이거 이거 영화도 있었잖아. 이거 울산 지역에 있었던 건가? 부산. 부산인가? 장산이 부산 해운대에 있는 산이 장산이기 때문에 부산에서 나온 전설입니다. 이 장산범이 뭐예요? 장산동 영화 나오죠. 한창 수렁수렁 할 때 SBS 아침 뉴스 프로그램에서 저거를 조사를 하러 연구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괴물 전문 작가로 섭외를 해가지고 해설을 부탁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제가 그때 장산범에 대해서도 해설을 했습니다. 하나 일단 명백하게 지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장산범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전설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전설로 아주 뭐 예로부터 뭐 뿌리 있게 내려온 이런 게 아닙니다. 2010년대 이후에 아주 최근이네. 그렇습니다. 부산의 장산 지역에서 이런 이상한 거를 봤다라는 목격담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나 둘 정도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화제가 되게 많이 됐어요. 이 장산범이 어떤 놈인데요? 전설이 처음에 그 인터넷에서 나왔던 그때만 해도 그렇게까지 복잡한 전설은 아니었어요. 뭔가 허여멀거한 물체가 뛰어다니는 게 있는 것 같다. 약간 흰 털이 있는 모습이었다. 빠르게 움직였다. 개라고 하기에는 훨씬 컸다. 굉장히 좀 위험하고 불길한 모습으로 뛰어다니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조금 더 확대된 버전의 이야기에서는 이제 어떤 버전으로 이제 이야기가 좀 커졌냐면 사람을 홀리는 놈이다. 홀려서 뭐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잡아먹는다든가 사람한테 해코지한다, 사람을 죽게 만든다든가 사람을 홀린다는 이야기가 거기 추가됐습니다. 2010년대 한 중후반쯤 돼가지고 장산범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완성이 됐냐면 사람 말소리를 따라한다 라는 이야기가 거기 갖다 붙었어요. 야 이게 스마트폰이 확 퍼지면서 누가 여기저기 이제 또 살을 붙이기 시작하면서 이게 하나의 스토리가 돼버렸구나.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이상한 전설 괴물 이야기가 어떻게 탄생해서 어떻게 유행해서 퍼지기 시작하는지 굉장히 생생한 그 예시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막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하고 재미있고 좋은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뭐가 과연 장산범의 정체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사실은 나름대로 이론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거의 100%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에는 산이 되게 많아. 맞아요. 그리고 산에 사람들이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많이 살아.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산 높은데 학교들이 많아. 부산 학교들을 보면 그렇게 맞아요. 산 높은데 많아. 맞아요. 학교들이. 그래서 저는 이 장산범의 정체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근처에 있는 학교에서 사물놀이부나 전통 민속 공연부 하는 학생들이 아니야. 사자춤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니야. 사용했던 그 아니야. 소도구들을 아니야. 잘못 봤기 때문이다. 아니다. 사자춤 노래 좀 시끄럽거든요. 사자가 나가신다. 이거 왜냐면 오랜만에 나온 괴물 그 캐릭터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사고를 들을 수 없어요. 키워야 돼. 오케이. 아까 장산범이 사람 목소리를 흉내낸다라는 게 뒤에 그 이야기 달라붙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장산범 이야기는 분명히 2010년대 들어와서 유행한 이야기인데 400년 정도 앞선 시대라고 할 수 있는 1600년대의 조선시대에 나왔던 대표적인 이야기책으로 어우야담이라는 이야기책이 있습니다. 어우야담에 실려있는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전라도 지방에 이런 이상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호랑이 사건이 하나가 설명이 돼 있는데 반동이라는 호랑이가 있었대요. 반동. 네, 뭔가 좀 반항을 할 것 같은 호랑이인지 네. 뭐 약간 뭐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호랑이일 것 같기도 하고. 공산주의가 태동도 안 했는데 그러게요. 이거 제가 너무 무리한 드립을 너무 쳤습니다. 이거 사과해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무리한 드립 사죄드립니다. 왜 호랑이의 이름이 반동이라고 붙었느냐? 이게 새끼 때 구조가 된 거예요. 새끼 때. 네. 근데 오갈 데가 없는 거를 절에 사는 스님이 걷어가지고 길렀던 거예요. 기르다 보니까 커져가지고 엄청나게 큰 호랑이가 됐어. 짬 타이거. 짬 타이거 정도가 아니라 진짜 뭐 드렁큰 타이거 정도 될 정도. 사과요. 사과요. 죄송합니다. 영어가 우리나라에 보급되지 않았을 시기인데 드렁큰 타이거 드립 쳐도 죄송하고요. 엄청나게 큰 호랑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 절에 깊은 데서 사실 스님이 이거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야 너 더 이상 내가 못 돌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절에서 이 산에 가서 야생으로 살아라. 그래서 보낸 거야. 이거 뭐 절에서 우유 주는 거 먹고 살았는데 그렇지. 뭐 곰 잡을 줄 아나. 알아.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야. 사냥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얘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사람 손을 타면서 사람이 사는 건물에 있는 데서 살았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도 안 무서워하고 사람이 사는 공간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반동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민가로 내려와가지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사람과 가축을 잡아먹으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다 문단속하면서 철저하게 지키고 다 숨어 지내고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반동이가 아무래도 먹고 살기가 좀 힘들어졌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문고로 잠그고 대문 다 고로 잠그고 숨어갖고 안 나오니까 반동이 어떤 짓을 하기 시작했느냐? 당시에 조선 시대에 요즘으로 따지면 농촌 지도소에서 일하는 그런 분하고 비슷한 것이고 체감상으로는 사실 동네 이장님하고 비슷한 그런 건데 그런 걸 조선 시대에는 농사를 잘 권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권농이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권농이면 이제 동네에서 좀 높은 사람이죠. 권농을 흉내냈구나. 그래서 얘가 밤이 되면 길 가다가 권농 이렇게 부른 거 호랑이가 권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호랑이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호랑이가 고양이과 동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야옹 같은 소리를 낸 거야. 야옹 이런 거 하고 권농 이런 발음하고 좀 비슷하잖아. 저는 이 호랑이가 사람 곁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그거를 터득했다고 생각해. 사람 목소리가 비슷하게 내는 방법. 밤 되면 길 가다가 권농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아이씨가 호랑이 나온다 문 닫고 있다가 누가 날 불러? 왜 그래? 내 권농인데 나가면 호랑이가 덮쳐오는 이런 이야기가 조선 시대에 400년 전에 있었다. 이야기책에 실려 있었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이리저리 떠돌다가 21세기 2010년대가 돼가지고 장산범 이야기가 탄생을 했는데 마침 거기에 희한하게 사람 목소리를 따라한다는 습성이 슬쩍 달라붙었다는 점은 매우 신기하고 재미있죠. 한국에서 좀 잘 알려지지 않은 괴물들 얘기 있잖아요. 알려지지 않았죠. 도깨비야 뭐 많이 들어봤던 거고 구미호도 많이 알려졌고 좀 잔인한 거.
일단 안 알려진 쪽부터 아. 좀 그럴만도 해 사실 들어보면 좀 이야기가 좀 썰렁하고 그래도 뭐 송희규라는 사람이 네. 조선 후기에 굉장히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가지고 무슨 뭐 일대기 이렇게 해갖고 뭐 종이 한 장 써가지고 어디 갖다 붙여놓고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한 줄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어릴 때 괴물과 관련된 일화로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라는 게 하나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귀매면이라고 돼 있습니다. 귀매면. 귀매면. 뭐지? 귀매면 어떤 모습의 괴물일 거 아니에요? 귀매면 얼굴면자 오! 왜 이렇게 감이 좋으시지? 얼굴이 어땠길래 이름이 귀매면일까요? 귀신 오! 이제부터 매? 상상의 영역. 매미 달 아예 매자도 그냥 귀신이라는 뜻이에요. 얼굴이 어땠길래 얼굴이 아무것도 없나? 펩시맨처럼? 비슷했는데 그거에 완전 역으로 가야 돼. 너무 많나? 귀가? 얼굴이 눈? 얼굴밖에 없어. 얼굴밖에 없어. 여기만 떠 있어? 아무것도 없고? 귀매면 이야기가 뭐냐? 송희규 이 사람이 서당에서 공부를 하고 어둑어둑 할 때쯤 돼가지고 집에 오고 있는데 저 멀리 숲을 옆에 어디에 할머니 얼굴이 엄청나게 큰 할머니 얼굴이 보이는 거야. 왜 이렇게 얼굴이 큰 할머니가 있단 말이지?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가봤겠죠? 가봤더니 몸통은 없고 얼굴만 있는 거야. 얼굴만. 그리고 그 얼굴만 이렇게 꾸물꾸물 기어 올라가가지고 옆에 있던 남의 집에 가려고 울타리를 이렇게 기어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 집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 내용밖에 없는 거죠? 이 내용밖에 없어요. 근데 송희규 이 선생님이 겁먹지 않고 귀매면을 쫙 째려봤더니 이 얼굴이 도망가더라.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이상하게 유행했어 당시에. 홍콩 아미처럼. 몰라 그런 것처럼. 그래서 지금 한국 괴물을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 야 얘는 뭐야? 얘 뭐야? 녹족부인? 녹족부인이 희한한 녹족부인. 이것도 잊혀진 이야기예요. 오. 조선시대에 이 이야기 꽤 유명했어요. 어. 깊은 산에 가면 하반신은 사슴인데 그 위로는 여성이 부인인 켄타로우스 같은. 이거는 아까 그 귀매면하고 좀 달라요. 네. 그냥 있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가슴이 왜 이렇게 많아? 그것도 다 스토리가 있어. 스토리.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알았어요. 성급하지 않을게요. 기다릴게요. 참아볼게요. 남자하고 만나게 돼. 인간 남자하고 등산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버전에 따라서는 뭐 산에 사냥을 하러 온 뭐 임금님을 만났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 하반신이 사슴이고 다리 족이잖아 족. 다리 부분 까진 것이죠. 네, 그래서 사람 하나. 그래서 사실 아들들을 낳아요. 아들들도 엄마를 닮은 거야. 그래서 아들들도 발은 사슴발이에요. 사슴발. 손은 아니 사람 손 다. 나머지는 다 사람. 사슴발이 이렇게 발굽이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양말을 신으면 이렇게 두 가닥으로 갈라진 걸로 이렇게 양말을 신는 거지 버선을 신으면. 그래서 그런 거를 신겨주고 신발을 신겨주면서 애들한테 신신당부를 한 거예요. 녹족 부인이 얘들아 너는 발이 남들하고 다르게 생겼으니까 절대 신발 벗지 마라. 애들이 놀릴 수도 있다. 그렇게 한 거야. 그 이제 녹족 부인이 애들이 신발 벗었는 거야. 애들 막 놀리는 거야. 발벌 쟤뭐 사람 발도 아니고 뭐 사슴 발도 아니고 개 발도 아니고 쟤 뭐야 놀린 거야. 동네 애들한테 막 따돌림을 받고 말이야. 어린 시절 아주 어린 시절에. 그래 너무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한 거야. 엄마 하늘에 발이 있다고 해요. 나 애들하고 같이 못 살겠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한 가지 버전이 열받아가지고 애들이 멀리 떠났다는 버전도 있고 어떤 버전에서는 녹족 부인이 짱나가지고 애들을 배 같은 데 태워가지고 바다로 그냥 떠밀려 보냈다는 버전도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우리나라를 떠나게 돼요. 우리나라를 떠나면 뭐 어디로 갔겠어요 옛날에. 뭐 중국이나. 중국으로 갔어. 중국으로 가가지고 과거를 이제 다 지우고 거기서 애들이 산 거예요. 녹족 부인 자식들이. 중국을 성공을 했어요. 중국에서 벼슬이 높아졌어. 중국에서 장군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버전에 따라서 뭐 삼국시대 버전이 있고 고려시대 버전이 있는데요. 삼국시대를 합시다. 당나라 시대에 당나라하고 고구려하고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당나라에서 장군들을 뽑아보니까 녹족 부인 자식 걔네들이 다 뛰어난 장군이 되어 있는 거야. 걔네들을 데리고 고구려로 다시 고구려로 쳐들어가자라고 해서 중국 당나라 군대가 고구려로 막 쳐들어온 거야. 근데 이거 방금 조선시대 이야기라고 그러지 않아요? 아니 조선시대에 유행한 이야기인데 이야기의 배경. 오케이. 예. 이 자식이 뭐 12형제인가 그래요. 그래서 12명의 장군들이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로 쳐들어온 거예요. 싸움도 잘하는 뛰어난 장군들이 쳐들어오니까 고구려에서 이거 막기가 골치 아픈 거지. 그런데 그때 앞뒤 정황을 보니까 이 12명이 세트로 이렇게 오는 것도 그렇고 비범하게 성장한 것도 그렇고 이거 분명히 내 자식이다. 그래서 녹족 부인이 두 가지 선물을 쓱 보냅니다. 선물이 뭐였느냐? 첫 번째 선물. 이게 좀 약간 이상한데. 근데 아까 뭐 그림을 보여주셨던 거하고 연결되는 건데 젖을 보냅니다. 젖을 짜가지고
우유를 아니 우유가 아니지 녹유라고 해야 되나요? 사슴의 이거 젖이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장군님한테 보내는 선물입니다라고 보니까 뭐 이렇게 뭐 허연 게 뭐 있거든요. 먹어보니까 엄마 젖이야. 장군들이 딱 먹어보니까 아 이거 어디서 좀 벗어 먹어본 맛인데 이거 내가 어디서 먹어봤더라. 두 번째 선물이 포장된 게 있어. 딱 열어보니까 뭐겠어요? 양말? 양말이 들어있는 양말이 두 갈래로 나눠져 있는 사슴발에 맞는 양말이 있는 거야. 이 비밀을 아는 사람 우리 어머니밖에 안 계실 텐데. 저 뒤에 어머니면 저희 어머님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내가 깨달은 거야. 아 여기가 내 조국이구나. 내가 내 고향으로 어머니가 있는 나라로 내가 쳐들어왔구나. 싸우면 안 되겠다. 장나라 임금님 나 못 싸우겠습니다. 전쟁 중지. 이렇게 해서 녹족 부인이 전쟁을 끝내고 다시 부인 어머니하고 12자식들하고 만나가지고 잘 살았다. 이게 녹족 부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선시대 후기에 이상하게 유행했어요. 이게 원래 효를 강조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생각을 해보면 조선시대에 병자호란이라고 해가지고 중국하고 한번 싸웠거든.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또 이런 이야기가 막 퍼진 거지 또. 중국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이야기 하다가 이 이야기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녹족 부인 처음 들어봐요. 이 이야기가 좀 재밌는 부분 많이 있잖아요. 효를 강조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이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별로 안 알려졌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왜 모를까요? 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배경이 북한이야, 북한. 평안남도, 평안북도를 배경으로 나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게 남한 지역에 퍼졌던 이야기라 해야지. 막 지역에서 막 무슨 뭐 녹족 부인 막 뭐 페스티벌도 한번 하고, 그러니까 사슴 축제 뭐 이런 거 하면서 막 사람들 녹족 부인을 변장하고 막 했을 텐데 댄스하고 이렇게 해서 동네 축제 이래야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질 텐데. 근데 이게 북한 이야기다 보니까 그 북한 쪽에는 뭐 지금 뭐 개성이나 평양에서는 할 수도 있겠는데 평양 정도 가면 이 이야기 아시는 분 좀 계실 거예요. 얘는 뭐야? 좀비 같아. 좀비 비슷한 그 이야기로 쓴 것 같아요. 조선시대에도 뭐 시체가 되살아난 게 이상하게 보였다 이런 부류의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진짜 좀비가? 네. 제일 유명한 이야기로는 지하지인 이야기라는 게 있습니다. 지하지인? 그러니까 지하에 사는 사람이다. 집에 자꾸 이상한 귀신 같은 게 나타나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쓱 쳐다봤더니 모양이 특이해. 모양이 상반신은 없는데 하반신만 걸어다니는 모양이 있었대. 근데 여성이야, 여성. 다리가 비쩍 말라 비틀어진 모양이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시체가 되어가지고 좀 부패해가는, 그래서 말라 비틀어진 그런 모습의 하반신, 굉장히 남루한 치마를 두르고 있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것도 치마가 좀 부패한 모습을 일컫는 거. 그걸 목격한 집주인이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난 지하지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상반 입이 없는데 어떻게 그래? 그런 것도 이상하죠. 심지어 음식을 먹었다고 돼 있어. 음식을. 이거 어떻게 먹었을까? 밥을 먹었다고 돼 있어. 밥을. 하긴 이런 거를 자꾸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또 말도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되지만 근데 그거를 저는 상상을 해보면 영화나 어떤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같은 거 만들기에는 그런 게 좀 가미되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하반신만 있었는데 밥을 어떻게 먹었을까? 예를 들면 허리에 바로 입 같은 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니면 뭐 내장이 열려 있어가지고 거기로 뭐 밥을 흡입했다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발바닥이 있나? 발바닥에 뭐 입이 있다든가. 여기 입이 있고 뭐 이게 눈이 있고. 그런 게 약간 영화나 게임으로 표현되면 오히려 그런 게 또 재밌을 수 있거든. 이 이야기가 왜 유명하냐면 지금부터 한 500년 전 정도에 조선시대 서울에서 아주 파다하게 유행했던 이야기거든요. 지하지인이? 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 이름이 남아있어요. 누구 집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다더라. 이두라는 사람이, 이름이 외자입니다. 이두라는 사람 집에서 이게 나왔다라고 해서 이야기가 유행했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유행해서 남아있냐면 당시에 임금님이 성종 임금님이었거든요. 이 이야기가 임금님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워낙 유행하니까 이 임금님이 이두를 불러가지고 니네 집에 진짜 귀신 나오냐? 물어봐. 이두가 나오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한 내용이 조선왕조 실록에 실려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조선시대 전기에 유행했던 이야기인데, 약간 의미 있는 이야기 살짝 좀 덧붙이면 한국적인 전통 속에 무슨 귀신이라고 하면 하나 떠올린단 말이에요. 긴 머리에 여자가 하얀 옷 입고 있고 나타나는 소위 말하는 처녀 귀신이라고 하는 형체. 그것만 한국의 전통적인 귀신 모양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양만 한국의 전통 귀신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그거는 약간 요즘에 영화가 유행하고 텔레비전 시리즈가 유행하고 하면서 하나 좀 포인트 얻어가지고 요즘에 퍼진 거지, 오히려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더 다양한.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귀신 이야기는 이렇게 하반신만 걸어다니는 좀비 같은 건데, 이런 게 오히려 조선 전기에 또 유행하던 시대가 오히려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전통 괴물 소재, 귀신 소재가 상상외로 좀 다양하고 다채롭고 신기한 것들이 많다라는 거는 좀 포인트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전통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영화나 소설이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유행한 한 가지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이제는 슬슬 마무리를 해볼 텐데 네네.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괴물 탑3. 당장 딱 할 만한 거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 하나 있습니다. 아마도 17세기에서 19세기 사이 한 200여 년 동안 정말 유행했던 괴물로 강철이라는 괴물이 있습니다. 강철. 처음 들어봐. 요즘에 재발견돼가지고 어린이 동화나 만화 같은 데서 간간히 나와요. 그래서 의외로 괴물 같은 이야기 좋아하는 어린이들은 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두 가지 정도 버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용 비슷한 모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러면서도 버전 1 소하고도 비슷하다라는 버전이 있어요. 버전 2 말하고도 비슷하다라는 버전. 뭐 대동소이하네. 네, 말하자면 약간 이런 거죠. 용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리가 길다라는 느낌은 안 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뭔가 용하고 비슷하지만 다리도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소나 말처럼. 그러면서 용이라고 하면 털이 있다라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뱀 같은 비늘로 뒤덮여 있다는 느낌이지. 그런데 소나 말처럼 털도 좀 있었던 것 같아. 이게 강철의 겉모습입니다. 근데 강철의 더욱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겉모습도 겉모습이지만 이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일 때문에 이 강철이 유명해졌던 겁니다. 네. 어떤 일을 했느냐? 좋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조지는 일을 했어요. 농사를 망치는 게 강철의 특기였어요. 그래서 버전에 따라서 이게 지역마다 제가 보기엔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떤 동네에서는 강철이 나타나면 강철이 열기를 엄청 내뿜어가지고 땅이 바싹바싹 마른다. 그래서 가뭄이 들어서 농사가 망한다 라는 동네가 있었고, 아마 가뭄 때문에 고통 많이 받는 동네에서는 이 버전으로 유행했겠죠. 어떤 동네에서는 강철이 나타나면 폭풍우가 휘몰아친다. 경상남도 지방에서 이 버전이 많습니다. 아마 태풍이 많이 오는 동네라서 좀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여튼 전국적으로 유행한 이야기거든요. 전국구 괴물이었구나. 그렇습니다. 네. 뭐 김포에서 등장을 했다더라, 평안도에서 등장을 했다더라, 경상남도에서 등장을 했다더라, 뭐 다 있어요. 진짜 신기한 게 뭐였냐면 제가 강철에 그래서 한때 좀 심취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일간지에 실렸어? 한참 현대에 경상남도 지역에 양산이었던가 그 수해가 났는데 그 수해가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기자가 취재를 하러 간 거예요. 어떤 동네에 갔더니 그 동네 주민들이 우리 동네는 수해가 나타났을 때 거기서는 깡철이라고 합니다. 이 동네에서는 깡철이가 출연했다. 우리가 그걸 봤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지금 신문 기사에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대에도. 뭘 본 걸까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헛것을 본 게. 근데 사실 이런 거는 꼭 뭐가 있어야지만 재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예. 그렇지만은 약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네스호에는 뭐 네스가 그러니까. 있고 동네마다 그런 게 하나씩 있잖아요. 백두산에도 있다 그러고. 뭐 네스호에서는 네스가 약간 관광 상품인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잘만 우리가 발굴해서 이렇게 유지했으면 양산이나 밀양 쪽에서는 약간 낙동강에 그렇지. 강철로 뭔가 이렇게 조형물도 좀 이렇게 만들어 놓고 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 또 소중한 관광 자원이 될 수도 있는데. 놓쳤어.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나요? 예. 그 혹시 밀양이나 양산 양산시에서 보고 계시다면 뭐 만드실 때 자문위원으로 누구를 섭외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잊지 말자 우리 괴물. 첫 번째 강철, 두 번째 이거는 이름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리지널로. 안시객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소개해보자. 목객이라는 이름도 좀 있습니다. 목객. 목객. 네, 목객 나무 목자. AKA 목객. 목객. 예, 아주 깊은 산에 가면 이게 나타나는데 어떤 형체냐? 사람하고 비슷해. 멀리서 보면 사람 같은 그림자예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온몸이 털로 뒤덮여 있어. 털로. 빅풋이다. 빅풋. 빅풋 이야기하고 진짜 비슷해요. 빅풋. 빅풋 무슨 예티 이런 이야기하고 진짜 예티, 비슷해요. 예티나 빅풋은 약간 좀 야생 동물 같은 걸로 많이 묘사되잖아요. 그렇죠. 약간 뭔가 고릴라 비슷한 느낌, 유인원 그런 느낌. 네. 그런데 조선시대 이야기에서 이 안시객, 목객 얘네들은 깨달음을 얻은 신선 같은 것으로 많이 묘사가 됩니다. 이게 완전 다른, 이게 완전 나라에 따라서 시각이 다른 거예요. 완전. 우리가 좀 더 있어 보인다. 네, 이 전형적인 이야기 패턴은 어떤 거냐? 근데 안시객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얘 이름이 안시객인 이유가 있어요. 고구려 시대 때 당나라 군대하고 고구려 사람들하고 열심히 싸운 안시성 싸움이라는 큰 전투가 있었어요. 있었죠. 그 전투에서 결국 고구려가 이기거든요. 그래서 당나라 군대가 패배해서 도망가게 돼요.
그런데 그때 당나라에서 온 병사 중에 한 사람이 도망을 가는데 중국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고구려 군사들이 너무 잘 싸워가지고 도저히 중국 쪽으로 도망을 갈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포위망이 너무 철저하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그냥 한반도에 있는 그냥 아무도 못 찾아올 것 같은 깊은 산으로 그냥 숨었다는 거야. 좀 이제 잠잠해지고 평화가 찾아오면 다시 되돌아가려고. 근데 이제 그렇게 숨어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일체 일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다 끊고 뭐 나무 열매, 신비로운 버섯, 특이한 풀뿌리 약초, 생시겠구나. 그런 것만 먹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만 먹으면서 한 달, 두 달, 1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몸의 체질이 전혀 바뀌더라는 거예요. 마라탕도 못 먹고, 뭐 마라탕이 뭐예요? 호거도 못 먹고, 상으로도 못 먹고. 완벽하게 자연인의 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 몸이 완전 뒤바뀌어가지고 신선의 체질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자연과 하나가 되어서 살다 보면 체질 자체가 자연 자체하고 비슷하게 바뀌게 되고, 그러면 사람의 겉모습도 인간적인 모습보다는 자연적인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털이 길게 나면서 마치 동물처럼, 짐승처럼 모습이 이렇게 다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완벽한 자연과 하나가 된 신선의 체질이 되었기 때문에 그 후로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조선시대 사람이 평안도에서 심산유곡 깊은 산속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상한 빅북 같은 걸 만난 거예요. 겁나 컸겠다. 놀라지 마시라고. 약간 중국 액센트는 조금 있었겠죠. 놀라지 마시라고. 나 사실은 중국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하셨겠죠. 그분이 몇백 년 중국에서 됐다. 건너온 지 지금 한 500년 지났다고. 중국에서 언제 건너오셨네? 당나라 시대에 건너왔다고. 근데 그때 건너와가지고 하다 보니 산속에서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체질이 변해가지고 불로불사의 이런 몸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중국으로 굳이 돌아가면 뭐해? 어차피 속세 인간사에 뭐 미련이 남을 게 뭐 있어. 산에서 나는 이렇게 영원히 자연과 버타면서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살겠다. 그런 깨달음을 얻어서 신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겠네 어디. 그렇게 그 이야기가 맞다면.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게 이제 안식객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안식객 이야기 버전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객 해가지고 동네마다 여러 가지 버전으로 있어요. 그렇지. 나는 뭐 금강산에서 봤다. 나는 뭐 설악산에서 봤다. 그렇지. 나는 뭐 백제에서 누가 있었던 걸 봤다. 나는 뭐 신라에 누가 있었던 걸 봤다. 공통적인 포인트는 뭐냐? 산에 올라가지고 속세와 인연을 끊고 사람이 만드는 음식을 먹지 않고 자연에서만 있는 음식을 접하면서 살면 체질이 변하면서 불로불사가 된다. 요거는 약간 조금 기존의 요기하고는 좀 다르네요, 느낌이. 조금 이론을 만들어 보자면 이런 이야기가 생길 수 있는 배경 속에는 서프라이즈에도 이거 가끔 다루면서 나왔어요. 뭐요? 가끔 가다가 사람들 중에 정말 아주 한 10만 명에 한 명꼴로 선천성 다모증이라고 다모증 해가지고 있죠. 네. 얼굴 같은데 이런데 털이 안 나는데도 머리카락처럼 길게 털이 네. 나는 그런 그냥 체질로 태어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유럽에서 태어나면 어떤 취급받았겠어요? 늑대인간이라고 취급받았거든요. 옛날에 이 선천성 다모증 있는 사람이 한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었을 텐데, 같은 사람을 보고도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유럽에서는 늑대인간으로 할 수도 늑대인간이다, 있고. 저 악마 같은 거다라고 해서 오히려 배척하고 몰아내려고 하고, 조선시대 사람들은 조금 문화가 다르고 시각이 다르다 보니까 털 많이 달린 사람이 산에서 이렇게 다니는 걸 보고 신선이다 라고 이렇게 본다라는 것이 우리가 좀 편견 없이 봐야 된다. 아주 자그마한 국뽕 한 스푼. 네. 자, 탑3 마지막. 요거는 아시는 분들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들 아세요. 네. 저는 요거는 약간 요즘 시대와 시성이 좀 있어가지고 요걸 좀 꼽고자 합니다. 삼국시대 중에서도 신라에서 유행한 이야기인데요. 지귀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귀지 아니고 지귀. 네. 재밌어요, 아주. 지귀. 네. 삼국 유사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네. 신분이 좀 낮지 않나 싶은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지귀 이 사람이 어떤 취향을 갖고 있었냐. 그때 당시에 신라의 임금님이 선덕 여왕이었어요. 이분이 이 선덕 여왕의 팬이 된 거예요. 그것도 완전 열렬하게 막 사모하는 팬이 된 거예요. 주변에서 막 약간 손가락질 했겠지. 여왕님하고 니하고 지금 격차가 얼만데 꿈꾸라. 좋아하는 것 자체로도 좀 약간 불경스러운 것 같다. 그리고 선사모는 낼 수 있지. 그래서 일편단심연치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왕님의 스케줄 같은 게 가끔 나올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이때 당시에 이제 삼국시대였기 때문에 불교 이런 거를 중시했기 때문에 불교 행사에 여왕님도 나오십니다라고 하면 이 절을 자체에서 좀 홍보를 했을 거거든요. 그 스케줄을 하나를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귀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하겠어요? 요즘 팬들이 하는 것처럼 갔지. 여왕님이 온다고 한 그날 새벽부터 가가지고 보통 그런 높은 분들 오시면 절에 오면 그 절의 중심에 있는 탑 같은데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 탑 앞에서 앉아가지고 자리 잡고 죽 치고 기다린 거예요. 여왕님 오실 때까지 자기 아침부터 가가지고 계속 기다린 거예요. 밤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이 지귀가 좋은 거야. 잠이 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선동 여왕이 이렇게 와가지고 행차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뭐 애가 허름한 옷 입고 애 하나가 그리고 이렇게 하고 탑 앞에서 자고 있는 거야. 애가 이게 뭐냐고 도대체 왜 자리 깔고 탑 앞에서 자고 있냐고. 이제 어떤 이 절의 관계자 같은 사람이 알려줬겠죠. 아 여왕님 이 사람이 사실은 여왕님 팬인데 얼굴 한번 보겠다고 새벽부터 와가지고 기다리더니 지쳐가지고 지금 막상 여왕님 오셨을 때는 자고 있네요. 지금 어떻게 쫓아낼까요? 막 이렇게 하니까 팔찌를 꺼냈다든가 무슨 폐물을 하나 이렇게 꺼내가지고 지귀가 자고 있는 그 등짝인지 가슴팍인지에다 올려놓고 싹 떠났다는 거야. 아니 얼굴 보러 왔는데 지귀가 자랑을 그거 하면서 깨 보니까 밤 깊었는 거야. 근데 뭐 다 사람들 다 가고 없고 썰렁하고 팔찌만 있어. 보니까 엄청나게 좋은 액세서리만 하나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주변에서 야 여왕님 왔다 가셨다 이러는 거예요. 아 이게 속 미칠 것 같은 거지. 아니 여왕님이 내 앞에서 직접 보시면서 막 말도 걸고 막 액세서리 주고 했는데 나는 평생에 소원했는데 저 자고 있다가 놓쳤다니. 마음속에 어떤 그 불타는 감정이 막 치솟아 오릅니다. 이게 이제 옛날 이야기라는 거, 삼국시대 이야기라는 걸 좀 감안을 해야 돼요. 마음속이 막 불타오르는 감정이 막 이렇게 치솟아 올라가지고 어떻게 됐겠어요? 불이 막 튀어나오게 된 거예요. 자연 바로? 몸 바깥으로 막 불이 튀어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귀가 불귀신이 됩니다. 불귀신. 그래서 신라 시대 사람들에게 큰 어떤 재난을 일으키는 괴물이 되어버려요. 이 지귀가. 그럼 그거를 막는 게 해태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해태가 불 막는 놈이잖아요. 근데 뭐가 결국은 이걸 막아주느냐,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 이야기가 신라에서 경주에서 이게 파다하게 퍼졌겠죠. 선덕 여왕도 이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선덕 여왕이 대책을 내가 마련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맞나? 아니요. 선덕 여왕이 종이에다가 글을 씁니다. 글의 내용이 뭐겠어요? 미안하다. 아니. 불을 꺼뜨리려면 그렇게 해서 불이 꺼지겠습니까? 정을 똑 떼는 말을 써놨습니다. 지귀 이 자식아, 나는 너 같은 놈에 아무 관심 없다. 실제로 이 표현이 들어갑니다. 바다 건너로 썩 꺼져버려라. 이 국내에 있지 마라 라고 한 거예요. 그 글을 내려주면서 지귀 걔가 나 때문에 불타오르고 있다고 하니까 파이어! 불타오르네. 네, 그렇다고 하니까 요거를 갖다 놓으면 지귀가 훅 가라앉아가지고 안 올 거다라고 하니까 신라 사람들이 그거를 글자를 적어가지고 집집마다 붙여놨다라고 하고, 나중에는 그게 문화로 발전해가지고 신라 사람들이 건물을 새로 지을 때마다 불이 붙을 만한 예를 들면 장작더미를 쌓아놓는다 이런 걸 할 때마다 불 붙지 말라고 부적처럼 여왕님이 남겨놓은 지기 보고 꺼지라고 하는 그 글을 부적처럼 그거를 붙여놓곤 했다. 라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뭐 부적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걸 또 막 깊게 연구하시기도 해요. 한국의 최초의 자생적으로 탄생해서 유행한 부적의 원조가 뭘까? 지기? 선덕 여왕이 만든 이 지기 쫓는 이게 우리나라 부적 중에 최초의 히트 부적이 아닐까. 이런 연구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저는 여기 나름대로 또 저는 이거에 대해서 또 이론이 있어요. 그런 이론. 이런 얘기해야지 시의성이 있어요. 시의성. 이 시기에 약간 기상 이변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사실 여러분 우리 기후 변화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봄철에 날씨가 비는 별로 안 오는데 너무 따뜻하게 버리면 산과 들의 나뭇잎이 나뭇가지가 너무 바싹바싹 말라가지고 산불이 굉장히 잘 난단 말이에요. 요즘 기후 변화 때문에 산불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 비슷한 기상 이변이 신라 시대 이 무렵에 한반도에 한번 불어닥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불이 유독 여기저기서 많이 나고 화재가 많이 나는 시기가 온 거야.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다들 이런 기상 이변 때문에 고생을 했던 것 같아. 그런데 신라에서는
선덕여왕님이 어떻게 갑자기 기상이 날씨가 달라져가지고 산불 많이 나는데 그거 뭐 임금님이랑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당시 시대에 뭐나 일기예보를 할 수 있나 뭐가 있나. 근데 그런 속에서도 임금님이 마음으로나마 백성들을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즘 같은 기후변화 시기에 여러 가지 재난이 많이 일어날 때 나라에서 사회에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는 괴물 이야기, 전 직위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선덕여왕 때도 이미 뭐 엘니뇨, 라니냐 이런 것도 아무렴요. 다 걱정을 하고 아무렴요. 엘니뇨라는 말은 없었겠지만 엘니뇨라는 거 대신 직위 현상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 않았으니까. 아하, 전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오늘 바다로 엘니뇨가 그 페루 남태평양 동편에서 오는 거 아닌가? 바다 건너로 꺼져라라고 한 게 엘니뇨를 염두에 둔 표현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필이면 태평양 건너라는 거지. 그렇긴 하네요. 그렇긴 하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선덕여왕 총명하셨다고 하니까. 이야, 우리 그 곽재식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받아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공격의 틈이 없어. 아마 이게 2024년 첫 컨텐츠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좀 더 보람이 있고 좀 알찬 걸로 준비했을 텐데 그러는. 괴물로 저희가 이렇게 용해 스타트를.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괴물. 그렇죠. 네, 강철 같은. 용해 괴물 이야기로 출발하는 게 뭐 전 좋다고 봅니다. 그럼요. 이게 네. 사실은 올 한 해는 이렇게 좀 상상력 가득하고. 상상력 가득하게. 그리고 사람들이 이 상상력을 바탕으로 에너지도 좀 찾고 내 삶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주제에 어울릴 만한 분이 누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우리 곽재식 선생님밖에 없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까지 좋게 말씀해 주시죠. 어제 팩트니까요. 정영돈의 제목 없은 TV, TV. 다음 주에 만나요. TV.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없습니다.